자, 여러분 2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2강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운영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쪽입니다. 자, 경영, 사무, 관리라는 것이 이제 운영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요. 운영의 의 나왔습니다. 여기는 운영의 의의 운영의 개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1번 운영의 의. 만약에 운영의 개념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그러면 1번 운영의 의, 해가지고 운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운영의 개념. 다시 적은 1번. 운영의 개념에는 뭐가 있나요? 고전적 개념이 있고 똑같습니다. 업무의 개념에도 마찬가지죠. 고전적 개념이 있고 현대적 개념이 있듯이 운영에도 역시 고전적 개념과 두 번째는 현대적 개념이 있습니다. 큰 숲을 보셔야 됩니다. 자, 고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를 하려면 첫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각종 뭐가 있어야 돼요?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기계 설비. 그러면 사람이 이런 기계 설비를 다루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자금,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산이 있어야 된다. 예산.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중요한 게 뭐냐? 인간과 그리고 각종 설비와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효율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개념의 운영의 고전적 개념은 그런 조직에서 인간과 기계와 자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 개념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고전적 개념이다. 거기 나왔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 관리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행정 목표를 달성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전적 의미의 운영은 인간과 기계와 설비, 자금 등을 잘 활용 조정하여 설정된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 키워드는 뭐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관리를 말한다. 현대적 개념은 뭐냐?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요. 그렇죠? 자원. 거기서 말하는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말합니다.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조직 내부에서 생산 목표를 관리하고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고전적 개념이 돼요. 이건 뭐냐? 현대적 개념은 행정기관에서 운영은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겁니다. The people's satisfaction.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이다. 만족도를 증가시켜가지고 그런 폴리시라고 하는 정책. 폴리시라고 하는 정책의 품질 관리입니다. QC.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 그리고 PC, Performance Control, 뭡니까? 성과 관리.
그죠? 이 Q라고 하는 건 뭡니까? 퀄리티. G를 말하죠. 퀄리티를 말하고, 그리고 P라고 하는 건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뭡니까? 성과. 성과 관리. 그래서 현대적 개념은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런 정책도 품질 관리와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 활동을 말한다.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적 의미의 운영은 조직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여기서 조직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고전적 개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정책의 품질 관리와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 활동이다. 총체적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개념에는 이렇게 고전적 개념이 있고 현대적 개념이 있어요. 나번에는 뭐가 있느냐? 운영의 요소가 나오네요. 운영의 요소. 좀 어렵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나올 수도 있어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운영의 요인들을 좀 나열하시오. 이거 상당히 추상적인 거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요소는 제가 5가지를 나열을 했는데요. 거기 1, 2, 3, 4, 5 나왔죠? 운영의 요소. 그러면 이런 조직을 운영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 수행입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 수행. 여러분, 아무리 요즘 사회는 혼자 아무리 똑똑하다고 혼자 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쳐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임무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및 조직을 동원하고 이끌어간다.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조직 동원.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조직 동원. 키워드를 찾아내세요. 조직을 동원하고 이끌어간다. 즉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일한다. 결과적으로 함께 일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강연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모의소 클럽을 많이 얘기합니다. 모의소. 한글로 모의소고요. 약자로 이겁니다. MOISO. 모의소. M은 뭐냐? M, 미팅입니다. 미팅. 만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프닝, 열린 사고. 만남, 열림. 그리고 I, interacting. 소통입니다, 소통. interacting, 소통. 그리고 sharing. 나눈다 이 말이죠. 그리고 organizing. 조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화. 모의소 클럽, 미팅, 열림, 소통, 나눔, 조직화 이런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죠. 공유경제. 공유. 공유한다. 공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 두 번째는 조직의 목표야. 조직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성취해야 됩니다. 조직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운영의 주된 임무는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이다. 운영은 현재의 목표 성취뿐만 아니라 장래의 성취 능력 확보에도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역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뭐 하라? 성취해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대상 영역 활동 국면입니다. 대상 영역 활동 국면. 대상 영역은 조직 전반에 걸치는 겁니다. 조직의 성립과 생존 발전에 관련된 여러 국면들이 모두 운영의 대상이 된다. 그죠? 대상 영역 활동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또 자원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화하는 거죠. 조직화. 그리고 집행하는 거지요. 환류. 여기서 말하는 환류라고 하는 건 뭐냐? 환류.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피드백. 사후조치입니다. 사후조치. 피드백. 사후조치. 또는 통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 국면들의 구성 양태와 상호관계는 개별적인 상황과 운영 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상 영역 활동 국면은 조직 전반에 걸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는 목적을 설정해 놓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 그리고 자원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자원을 동원시키려면 조직이 맞춰져야 되겠죠. 조직화가 돼야 되겠죠. 또 집행을 하게 되고요. 또 환류, 통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상 영역 활동 국면은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사후에 평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설정해 놓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했나 안 했나를 궁극적으로 뭡니까? 환류까지 사후조치까지 다 이런 것들이 대상 영역 활동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합적 과정이다. 너무 용어들이 추상적에서 어렵죠. 복합적 과정이다. 복합적 과정. 운영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내포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는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또 통제하고 계획하고 조정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운영은 복합적인 과정이다. 복합적인 과정이다. 요거 여러분 이 제목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의 요소들은 5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한다. 대상 영역 활동 국면은 조직 전반에 걸친다. 복합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5번째 개방체제적 교호작용이다. 고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소위 인터액팅입니다. 인터액팅. 소통이 잘 이루어지느냐. 인터액팅인데 이건 뭐냐면은요. 역동적인 교호작용이다. 다이나믹하다 이런 얘기죠. 다이나믹한 교호작용. 행정 환경과 조직 내의 하위 체제들이 엮어내는 하위 체제. 하위 체제들이 엮어내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조직은요, 특히 군대 조직은 뭡니까? 상명하복이죠. 어?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복종한다. 이 상명하복. 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위상달. 밑에서부터 위로 전달한다 이런 의미요. 하위상달. 자, 이 말은 뭐냐? 개방체제적 교우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자가 상급자들에게 좋은 안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한테 명령하는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급자들이 좋은 아이템을 내서 상급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이죠. 하위상달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체제들이 엮어내는 상황이다 그랬잖아요. 상황에서 작동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개방되었다. 개방체제적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체제들이 엮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방체제적 교호작용이다. 역동적인 교호작용을 한다. 하위체제들이 엮어내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큰 타이틀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운영의 요소입니다. 지금 운영의 요소 5가지. 암기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한다. 대상 영역 활동 국면은 조직 전반에 밀친다. 그리고 운영의 요소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복합적인 과정인데 어떤 거냐?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통제하고 계획하고 코디네이션 조정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운영은. 그죠?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통제하고 계획하고 조정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합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운영의 요소는 개방체제적 교호작용이다. 그러니까 거기 운영은 조직 내외의 여러 가지 관계입니다. 재관계와 역동적인 교호작용을 한다. 다이나믹 상호작용을 해서 환경과 행정환경과 조직 내의 하위체제들이 엮어내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과정이다. 하위체제. 그러니까 하급자들이 위에 있는 상급자들에게 상명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위상달입니다. 하급자가 위에다가 이 얘기 한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의의를 공부해 봤고요. 자, 페이지 13쪽에 보니까 세 번째, 역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약술 하는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 세 번째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약술 문제 20점짜리가 될 수가 있는데 3번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의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의. 뭐냐? 이 행정 업무는 조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재반 활동을 말한다 이 말이죠. 업무에 효율적으로 계산한다. 효율적 계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그리고 비용에 최소화합니다.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비용의 최소화.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각종 관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소화. 1번
가라고 했나요? 가? 그렇죠. 3번이니까 가. 간소화. 나. 표준화. 다. 과학화. 라. 정보화. 책에는 과학화까지 넣는데요.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업무의 간소화입니다. 그죠? 업무의 간소화. 간소화라는 건 뭐예요? simplification. 업무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간소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라 이런 얘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 과정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뭡니까? 업무의 간소는 뭐냐? 보고 결제 단계 축소입니다. 보고 결제 단계. 보고하고 결제 단계를 뭐 한다? 축소한다. 그리고 간소화는 전자결제의 활성화입니다. 보고 단계를 축소하고 전자결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생산 지향을 추구한다. 불필요한 보고서를 하지 마라. 작성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것들을 작성 등 생산 지향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보고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업무의 간소화가 되겠는데요. 뭐가 있다고요? 업무의 간소화는 보고 결제 단계를 축소해라. 그리고 전자결제를 활성화해라. 그리고 불필요한 보고서는 작성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업무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의 표준화입니다. 스탠다디제이션이죠. 스탠다디제이션, 업무의 표준화는 뭐가 있을까요?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은 수시로 인사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업무의 담당자들이 바뀌어도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일상 업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전자결제를 활성화하고 업무의 자동화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화는 세 가지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라. 업무의 인수인계. 그래서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그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배우는데요. 업무 인수인계 작성하는데 작성 내용이 있고요. 이제 밑에는 인계인이 있고요. 인수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입회인이 있어요. 근데 인계하는 사람, 인수하는 사람이 있고 입회인은 뭐냐? 상급자입니다. 인계 인수인들의 상급자. 만약에 상급자가 최종 행정기관이라면 이제 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회인은 상급자가 한다는 것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표준화는 업무의 인수인계서라든가 또 전자결제 활성화, 간소화에도 나오는데요. 업무의 표준화에도 나옵니다. 전자결제 활성화. 전자결제 활성화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업무의 자동화. 이런 것들이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화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말이죠. 행정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 시스템.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업무의 과학화는 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뭡니까? 전자결제 시스템. 과학화는 다 시스템화입니다. 과학화는 다 시스템화.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또 협업 시스템. 과학화는 다 시스템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또 협업 시스템. 자, 모든 결제는 전자식으로 해라. 모든 행정은 지식행정해란 얘기죠. 지식행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머리를 써란 얘기인데, 과거에 좋은 그런 안이 있으면 그걸 도입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직접 타 지방까지 출장을 없애고, 이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뭡니까? 전자적으로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니까 출장을 가지 않고도 업무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협업 시스템인데, 이러한 지식행정과 지식행정 활성화, 그리고 협업 시스템, 이런 것들은 2011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도입된 지 한 몇 년밖에 안 되죠. 4, 5년밖에 안 되는데, 정보화에는, 과학화는 다 시스템이다.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바로 이런 과학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이렇게. 응?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의사소통 증진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증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정보화 시대니까 암기하세요. 간, 표, 과, 정.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의는 업무의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즉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한 간소화시킨다는 거지요. 간소화는 보고 결제 단계를 축소하고 전자결제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를 축소한다. 표준화는 뭡니까? 업무 인수인계서라든가 또 전자결제 활성화한다든가 업무를 자동화한다든가. 과학화는 시스템화한다는 거지요.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증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인포메티제이션, 정보화, 인포메티제이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 업무 운영 제도의 발전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 업무.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크게 봐서 세 문제 했어요. 업무의 개념을 공부했고요. 운영의 의의를 공부했고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의를 공부했고요. 이제 지금 세 문제 정도 풀었다고 볼 수 있고요. 행정 업무 운영 제도의 발전 과정이다.
자, 우리나라 행정 업무의 그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 동안에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관리했습니다. 36년입니다. 1909년부터 한일합방, 8.15 45년이니까 36년 동안 일본 총독부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행정을 보게 되면은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안 나왔는데요. 제1기는 1948년부터 메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책이 없습니다. 이따가 책으로 해드리고 우선 메모해 보세요. 1948년부터 1961년도에는 이때는 답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그 일본 총독부의 행정을 우리가 많이 답습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군이 우리나라의 행정을 도입했습니다. 미군 행정을 도입했죠. 그래서 이때 답습기는 일본 총독부와 미군정의 행정 운영 업무 제도를 도입했다. 미군정. 답습기 때는 일본 총독부와 미 군정의 행정 업무 제도를 도입한 것이 바로 48년도부터 61년도까지가 약 13년 동안이 답습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2기는 1961년부터 1984년까지 이런 답습기를 통해서 뭘로 보시면 될까요? 정착이 되었다. 정착기. 자, 기억하셔야 돼요. 61년부터 84년도입니다. 정착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2기가 되겠고 제3기는 1984년부터 1991년 이때는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착수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여러분 84년도 그때 아마 사무기계화의 자동화입니다. 사무기계화 자동화. 여러분 84년, 5년, 6년 그때 팩스가 나오지 않았나요? 팩스밀리 그런 기억이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제4기는 61년도가 정부 공문서 규정이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61년도가 정부 공문서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61년도에) 정부 공문서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91년도가 만들어진 게 뭐죠? 사무관리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줄거리를 잡으세요.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때는 뭘로 보느냐? 도입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가? 전산화가 도입되었다. 그죠? 1991년부터 99년도까지는 전산화가 도입되었다. 자, 5기, 제5기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2011년도 그때 만들어진 게 뭐라고 그랬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과정,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2011년 12월 21일 날 제정됐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61년도에 공문서 규정, 91년도에 사무관리 규정, 2011년도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뭘로 보냐? 성수기로 보는 거예요. 성수기. 그죠? 그러니까 성수기 시에는 다 뭡니까? 전산화, 전자화 촉진, 전자화. 전산이라는 보다 지금은 다 뭡니까? 전자결제니까 전자화 촉진. 전자화 촉진? 좋아요. 전자화 촉진 시대가 열렸다. 99년도부터 전자화 촉진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발전 과정은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할 거고요. 자, 이 시간에는 답습기가 있었다. 그리고 정착기가 있었고, 착수기가 있었고, 도입기, 성숙기. 이렇게 크게 5단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성숙기.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성숙기가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61년도에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 61년 그 전에는 48년부터 61년도까지는 답습기 시절에는 일본 총독부와 미 군정의 행정 업무를 도입했었다. 그죠? 답습기 때. 그리고 정착기가 된 거는 61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 공문서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말이 처음에 도입됐다. 그리고 20년 지나고 2011년도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3쪽에 보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행정 업무 운영은 문서를 중심으로 표준화와 능률화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정부 수립 후 초기에는 일제시대와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일제시대와 미군정의 사무관리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오다가 60년대 초반 군에서 사용하는 문서관리 제도를 대폭 도입하여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은 60년대의 정부 공문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사용하는 군행정입니다. 군행정. 군에서 사용하던 문서관리 제도를 대폭 도입했다는 거죠. 행정업무 운영 근간을 이루었다. 2002년 이후는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지요.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했다. 전자정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전자정부법. 법이죠. 전자정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부의 사무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행정 업무의 운영 규정, 사무관리 규정을 살펴본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48년부터 여기 나왔네. 61년도까지 쓰세요. 거기다가 일제시대 및 미군정의 사무관리 제도가 바로 뭐냐? 답습기라는 겁니다. 답습기. 그죠? 볼게요. 거기 일제총독부와 미군정의 사무관리 제도를 활용하던 시기로 정부처 규정, 대통령 훈령,
공문서 규정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 없고요. 48년부터 61년 사이는 답습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책에 필요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일본 총독부와 미 군정의 행정 업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정부 공문서 규정이 나오죠. 6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거기 61년부터 84년까지 나번을 쓰세요. 나번이 정착기입니다. 거기 책에다 쓰세요. 가번이 답습기. 책에 없습니다. 답습기를 쓰시고 나번이 정착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61년도에 정부 공문서 규정. 공문서가 뭐였나요? 횡서. 이게 종서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종서, 이게 종서, 이게 횡서입니다. 그 당시는 다 행서였죠. 신문도 행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61년도부터 한글 전용. 그전에는 다 한문을 썼죠. 한글 전용, 문서 통제 제도 등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84년부터 여기 91년도까지가 쓰세요. 거기다 다번이 착수기가 되겠네요. 다번 쓰세요. 다번이 착수기. 이때 여러분 팩스가 나왔죠. 팩스. 모사 전송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84년부터 91년 사이가 모사 전송에 의한 문서 수발 제도 등을 채택하여 사무의 기계화 자동화를 모색하였다. 이게 사무의 기계화 자동화를 모색하였다. 이해가 되셨죠? 48년부터 61년이 답습기가 되겠고 61년부터 84년까지가 정착기가 되겠고 84년부터 91년도가 착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91년이 바로 사무관리 규정이 만들어진 해에 도입기가 되겠고 마지막에 성숙기가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